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2주째 매우 높음입니다. 네. 코로나19 전국적인 위험도가 2주째 매우 높음인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한 말들이 있는데 좀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이어갈까요?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입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중증 환자 추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위중증 환자가 이제 이날 0시 기준으로 해서 77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러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사망자 숫자도 지금 64명인데 전날 41명보다 크게 이제 늘어난 숫자거든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 것은 중환자 가용 병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포화 상태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과도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치명률이 0.82%인 걸로 집계가 되는데 이게 이전보다 이제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코로나19와 관련된 수치들은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명백해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오미크론 변이 관련 상황도 좋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총 36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전날보다 그런 12명이 늘어난 사례인 건데요. 이 중에 국내 감염이 9명이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오미크론 변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외에서 이제 들어온 이제 귀국한 분이 이제 이 확진이 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 모임에서 미접종자인 외국인들의 어떤 모임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 서울에 있는 대학가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되는 것은 좀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인 상황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대응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나 델타 변이나 이 근본적으로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는 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방역칙을 준수하면서 그에 맞는 의료 역량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만이 해법이기 때문에 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긴밀한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당국은 계속해서 백신 접종 필요성 강조하고 있고 청소년 백신 패스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이제 학원이라든가 독서실 이런 데를 이제 이용 가능하도록 지금 정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접종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도 좀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이제 여러모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이제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학원에 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우려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이제 방역 대책으로서의 방역 패스를 그냥 이제 되물릴 수는 없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를 하면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사절단 안 보낸다라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올림픽 보이콧 이후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네, 중국은 바로 반발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사실상 거론을 했는데 중국은 우리가 아직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왜 벌써 보이콧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미국 내 정치권에서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받아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조작이다.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실려 있는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2028년에 또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한쪽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의 어떤 외교적 보이콧으로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9일날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또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국 포위망을 의도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또 동맹국이라든지 우방국들의 또 외교적 보이콧 참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콧에 거의 이제 합류할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반발을 계속하면서 대응을 뭔가 할 거거든요. 상당히 국제적으로 좀 예민한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올림픽 계기로 뭔가 종전선언 이런 한반도 평화세스 진전을 좀 고려해 왔었는데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것은 선수단을 파견을 하기는 합니다. 선수단은 가지만 여기에 따라가는 정부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정상이라든지 해당 분야 장관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외교적 보이콧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전망해온 것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러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인데 정치권 인사라든가 이런 이 정부 인사가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이제 불가능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겐 부담이 되는데 일단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 지금 동계 올림픽하고 종전선언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대북 정책을 넘어서 우리의 대중 정책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겐 상당히 곤란합니다. 미국의 보이콧에 동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영장 심사 밤늦게 결과입니다. 일명 이제 불법 브로커로 활동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이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밤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윤우진 전 서장 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뭔지 좀 정리해 주시죠. 2017년부터 이 세무당국의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 즉 내가 잘 봐주도록 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사업가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챙겼고 그 외에 뭐 접대를 하는 자리에 가서 뭐 이 접대비를 대신 냈다든지 같이 골프 접대를 하는데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우진 씨가 윤석열 총장 시절의 최측근의 친형이죠. 아무래도 윤 후보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관심사인데. 이른바 대윤, 소윤, 대윤, 윤석열, 소윤, 윤대진 했던 거기 나오는 윤대진 검사가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사건 외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재수사 과정인데 이 대목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자기의 이제 검찰 후배 변호사를 윤호진 서장에게 소개를 해준 게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사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윤석열 총장의 윤석열 후보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우진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일단 그 결과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